자, 이번 주는, 이제 계속 이어서 우리가 7장 이렇게 이제 들어갈 겁니다. 7장을 들어가는데, 사실 7장에서의 얘기는 뭐냐면, 어, 직렬과 병렬의 혼합회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직렬, 병렬이 같이 존재하는 회로를 볼 거고, 사실상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거의 대부분의 회로들은 이렇게 이제 직렬과 병렬이 조합된 형태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회로들을 볼 때 우리가 어떻게 이 회로들을 분석을 하고 또는 이해를 해야 되는가, 그 다음에 각 필요한 뭐 전류전압 값들을 구해내기 위해서 떤 과정으로 그 회로들을 이제 해석할 건가, 이제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하나하나 이제 보려고 하는 겁니다. 어, 자, 이미 뭐 우리가 직렬, 병렬에 대한 것들을 봤고, 자, 이제 이래서 우리가 이걸 조합회로라고는 하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 사실 뭐 굳이 그거를 조합회로라고 안 해도 일반적으로 그냥 이제부터는 아마도 여러분들이 보게 될 거의 모든 회로가 이 조합회로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거는 그냥 회로지. 뭐 꼭 직렬로만 되어져 있는 또는 병렬로만 되어져 있는 어떤 특정한 오히려 그런 것들이 더 특별한 회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냥 기본적으로 우리가 회로라고 이제 얘기를 할 때 거의 대부분이 다 이렇게 조합된 형태로 되어 있다라고 차라리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용어 중에 여러분들이 등가회로라고 하는 것을 한 가지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데, 등가회로, 이제 영어로는 equivalent circuit이라고 하는 회로인데, 이거는 뭐냐면 회로가 결국은 직렬과 병렬과 이런 것들의 조합으로 복잡하게 이루어져 있을 때 우리가 그 정기적인 어떤 특성들은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이것을 우리가 해석하기 쉬운 방향으로 이제 바꾸는 다른 형태로 표현하는 그런 회로를 우리가 등가회로라고 하는 말을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것은 우리가 이해하기 좋고 결국은 그 회로를 해석하기 편하게끔 하기 위해서 그렇게 등가회로로 바꾸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바꾼다고 해서 어떤 정기적인 특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달라져서는 안 되겠죠. 자, 앞으로 등가회로라고 하는 말들을 계속해서 사용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직병렬 회로의 예를 통해서 얘네들을 이제 어떻게 우리가 볼 건가 이런 것들을 좀 차근차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우리 여기에 있는 첫 번째 이 회로를 한번 보죠. 여기에는 이제 R1, 그 다음에 R2, R3 세 개의 저항이 있는데 우선 R1과 R2, R3가 여러분들이 이제 딱 봤을 때, 아, 얘네들은 병렬이고 얘는 직렬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사실 이제 간단하니까 아마도 이거는 뭐 특별히 문제 없이 판단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 더 간단하게, 회로를 이제 구조를 바꿀 때는 지금 현재 R2와 R3로 되어 있는 이 병렬 부분을 하나로 묶는 겁니다. 그 다음에 R1 같은 경우는 지금 병렬로 연결된 부분과 직렬로 지금 연결되어 있으니까 크게 이렇게 두 부분으로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병렬 회로는 우리가 병렬 회로의 어, 그 합성 저항을 구하는 방식으로 해서 이 두 개를 하나의 합성 저항화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만들어 보면 R1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저항 하나와 그 다음에 R2, R3가 조합된 형태의 저항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R1과 나머지 요 저항의 합, 그냥 더하게 되면 직렬 저항의 합이니까 이렇게 해서 전체 저항을 우리가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있는 두 번째 예를 통해서 좀 다시 한번 또 보게 되면 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결국은 어, 이렇게 우리가 좀 그룹을 지어 볼 필요가 있죠. 병렬로 연결된 하나의 덩어리, 그 다음에 직렬로 연결된 하나의 덩어리를
두 가지로 일단은 나눠볼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병렬로 그룹으로 묶어진 회로에서도 R2와 R5는 또 이 안에서 다시 직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R2와 R5를 먼저 직렬로 합성조항으로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두 개가 먼저 병렬 합성조항으로 계산이 돼서 변환을 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R1과 R4는 직렬 합성 저항으로 변환을 해서 구성을 해보면 이제 이런 모양이 되는 거죠. 이런 모양이. R1과 R4 더해진 거, 그 다음에 R2와 R4 더하고 그것을 R3와 병렬 합성 구한 거. 요것이 이제 결국 이렇게 직렬로 연결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것을 우리가 표현을 해보면 이런 모양으로 표현을 할 수 있다 이거죠. R2, 알파를 먼저 직렬 합성 더해서 이거를 R3와 병렬 합성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R1, R4와 이제 더하게 되는 이런 형태로 수식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뭐 7-1, 7-2, 7-3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 개의 직렬, 병렬, 혼합 조항들이 있을 때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7-3 한번 같이 볼까요? 7-3. 7-3을 보면 전부 6개의 조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가운데 있는 그 부분, 그러니까 R2와 R3, R4로 되어 있는 그 부분을 보면은 거기까지는 크게 뭐 아마도 문제 없이 이제 분석이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R2와 R3는 그냥 직렬이니까 합하면 되고, 그 다음에 그 합한 것과 R4는 병렬이니까 여기서 얘네들을 병렬로 구성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안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먼저 계산을 해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각형, 우리가 이제 이 직사각형 모양 안에서 무한 저항과 그 C 방향으로 이렇게 따라서 가보면 R5하고는 결과적으로 직렬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R5까지 R2, R3, R4, R5까지는 하나의 이제 계산된 덩어리가 나올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놈하고 R6하고가 어떻게 연결되어져 있는지를 여러분들 잘 보시면 결국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R2, R3, R4, R5가 제일 우측에 있는 하나의 저항이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R6와 조금 전에 계산한 그 합성 저항 값이 병렬로 연결되어 있다. 그러면 그것이 또 병렬 합성으로 먼저 구해지고 최종적으로 R1과 직렬로 플러스 시켜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이쪽에 이제 그 병렬과 직렬 주식으로 이렇게 나타내면 나타낼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가끔은 우리가 회로를 그릴 때 약간 이렇게 직각 모양으로 다 웬만해서는 다 이제 표현을 하다 보니까 때로는 이제 직각이 아닐 때, 그 다음에 또 직각이더라도 그것이 여러 개의 노드 점을 가지고 있을 때, 이게 어떻게 연결된 거지? 요 관계가 지금 여기가 직렬인가 병렬인가를 좀 헷갈려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 약간 우리는 좀 그런 시각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뭐랄까요, 이렇게. 우리 눈에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 가상으로 그려보는 거예요. 가상으로. 여러분들이 각각의 그 연결 부위가, 고무줄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얘네들을 손끝으로 잡아서 이렇게 늘려보면 어떨까? 이렇게 당겨보면 어떨까? 이 두 개의 점을 붙여보면 어떨까라고 하는, 그런, 뭐랄까요? 좀 상상들을 이렇게 하면서 회로를, 어, 다시 그려보는 그런 훈련들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좀 이렇게 복잡하게, 어, 그려져 있는 회로라면 일단은 내가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것들을 간단하게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의 저항으로
다시 표현을 해서 이렇게 그려보면은 조금 더 우리가 이제 간단한 방식으로 그걸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7-5번 같은 경우는 7-5번에 보면 이제 실제적인 PCB 회로상에 만약에 이렇게 조항들이 올라가 있고 패턴이 나와 있는 이런 회로라고 한다면 직병렬 관계를 여기서 한번 찾아봐라. 실제 회로를 보고 이제 찾아보는 거죠. 이런 것들을 할 때도 최대한 처음에는 비슷하게 우리가 회로를 그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뭐 조금 꺾인 부분들은 조금 뭐 바르게 펴주기도 하고 하면서 그려보면은 그림 7-12에 A처럼 모양이 이제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럼 여기에는 뭐 직렬, 병렬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서로 다 조합이 되어 있는 형태로 그려질 수가 있는데 이거를 또 조금 더 간단하게 볼 수 있는 방법으로 또 한번 바꿔보면 또 그 옆에 나와 있는 회로처럼 B의 모양처럼 나타낼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놈과 어떤 놈이 지금 병렬 관계에 있고 어떤 것이 직렬 관계에 있는지를 이렇게 이제 그룹으로 묶어서 그룹으로 묶여진 것부터 먼저 우리가 합성 조항을 구하는 방식으로 해서 가면 된다는 거죠. 자, 보통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이제 이렇게 회로를 간단하게 이제 정리해 나가는 기본적인 과정은 보통 전원에서 멀리 있는 것부터 먼저 정리해 나갑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회로 같은 경우라면 지금 우리가 A 포인트와 B 포인트가 그러니까 좌측에 회로의 좌측에 전원이 있다라고 만약에 가정을 한다면 그 좌측에 있는 전원에서 바라봤을 때 가장 멀리 쪽에 있는 우측 라인에 있는 회로들부터 하나하나 합성 조항을 구하면서 정리해 나가는 방식으로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해 나가면 수월하게 조항을 우리가 정리해 나갈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회로를 바라볼 때 어떻게 이제 얘네들을 묶을 것인가가 됐다면 실제적인 어, 그 저항 값들이 들어가 있는 회로를 보면서 전류와 전압 관계 또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발견할 필요가 있는데 그걸 할 때는 이제는 우리가 이제 요 앞에서 배웠던 모든 기본적인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다 종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류 분배의 법칙, 전압 분배의 법칙, 또 키르요프의 전류 법칙, 전압 법칙, 또 오메 법칙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조합해서 이제 필요한 것들을 하나하나 찾아 나가는 그런 과정으로 이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 교재 274페이지에 7-6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6번부터 단순한 형태죠. 그죠? R1, 그 다음에 R2, R3, R2와 R3가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데 저항값도 100옴으로 같은 저항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병렬 연결된 저항들이 같은 경우 그러면 몇 개가 연결됐는지 그 N개의 개수로 나눠주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비교적 간단하게 합성 저항을 구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두 개의 똑같은 저항이 병렬 연결되어 있다면 이것은 그냥 처음 눈에 딱 보는 순간 그냥 2분의 1 값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100옴 저항이 두 개가 있으니까 병렬 연결된 것은 2분의 1 해보면은 50옴이구나를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0옴과 10옴의 직렬 합성 해보면은 결국은 60옴이 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7-7 예제도 한번 같이 볼게요. 전지의 양단자 및 음단자 사이의 합성 저항을 구하라. 합성 저항을 구하라는 겁니다. 단순하게. 합성 저항을 이제 구하는데, 이런 회로들을 볼 때, 이제,
지금 A 노드를 통해서 병렬로 이렇게 나눠져 있죠. 병렬로 나눠져 있고 다시 B 노드를 통해서 어, 다시 하나로 합쳐지고 있는 그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요 내부에 있는 페루프부터 먼저 좀 이렇게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는 방식으로 구해보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는 위에 있는 R2와 R3 같은 경우 여기 화면에도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이 R2와 R3 같은 경우는 직렬이니까 간단하게 두 개의 합으로 구해지겠죠. 그 다음에 R4와 R5 이거는 이제 병렬 합성 저항이니까 우리가 그 두 개의 병렬 합성 저항 구할 때는 좀 간단한 식으로 두 개의 저항 더한 거 그러니까 R4 더하기 R5 분의 R4 곱하기 R5 두 개의 저항의 곱으로 바로 계산을 할 수 있죠. 두 개의 병렬 저항 합성은 그 공식을 이용해서 이제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구하고 그것과 또 R6와 더해야 되겠죠. 그래야 직렬이 나오니까. 그렇게 하면 결국은 요 부분은 어, 병렬 저항 두 개로 이렇게 만들어 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 그림이 이제 우리 175페이지에 7-18 그림에 나와 있는 회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위에 있는 저항, 아래에 있는 저항 두 개의 병렬 합성 저항을 다시 한번 또 구하면 되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조금 전에 구했던 방식으로 그렇게 구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걸 최종적으로 R1과 플러스를 시키면은 이제 합성 저항이 구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합성 저항이 구해지면 우리가 만약에 그때 전류를 안다 그러면 전압을 알 수 있는 거고 전압값을 알고 있다 그러면 전체 전류값을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그것을 찾는 것은 이제 옴의 법칙에 그대로 적용함으로써 그렇게 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전류가 나누어지는 상황에서도 얼마든지 이제 해당하는 어떤 포인트에 전류 전압 값들을 우리가 이제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276페이지 7-8을 한번 보시죠, 같이. 276페이지에 7-6. 여기서는 이제, 단순히 합성 저항을 구하라는 것이 아니고, R2에 흐르는 전류와 R3에 흐르는 전류를 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밑에 있는 풀이를 안 본 상태라면, 이제 이런 문제들을 딱 만났을 때 어떤 순서로, 어떤 방법으로 풀어 나가야 될까를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어, 지금 전압은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IT, 그러니까 전체 전류는 지금 안 나와 있고, 그런데 여기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것은 I2와 I3, 그러니까 R2로 흐르는 전류, R3로 흐르는 전류를 구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자, 우리가 이제 요 앞장에서 봤을 때 전류가 두 개의 병렬 저항이 어떻게 분배가 되는지 전류 분배의 법칙을 통해서 어, 살펴봤습니다. 어떻게 이런 것들을 구하는지.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선은 IT의 값을 알면 되겠구나. 즉 흘러 들어가는 전류 값을 우리가 안다면 두 개의 저항의 전류가 어떻게 나누어지는지를 우리가 구할 수 있잖아요. 전류 분배 법칙으로. 자, 그렇다고 하면은 전류 값을 구해야 되겠다. 자, 그러면 전체 전류 IT를 구하려면 전체 합성 저항 값을 알아야 되겠구나라고 이렇게 이제 어, 문제를 풀어 나가야 되는 방향을 머릿속에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1차적으로 합성 저항 값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먼저 R2와 R3의 병렬 저항, 합성 저항을 구해보는 거죠. R2 더하기 R3 분의 R2 곱하기 R3로 구할 수 있겠죠? 그것과 R1을 더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구해보면 2.32kΩ으로 나오게 되겠죠. 2.32kΩ. 그래서 결국은 회로에 하나의 회로에 저항 하나, 전원 하나 있는 회로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럼 그 상태라면 우리가 IT 값을 쉽게 구할 수 있죠. I는 R분의 V 해가지고 구해보면 9.48mA라는 게 나왔어요. 그러면 A 노드를 통해서 흘러 들어가는 전류가 9.48mA예요. 9.48mA. 그러면 여기에 이제 전류 분배 법칙을 이용을 하면 I2, 즉 R2로 흐르는 전류 값을 구하거나 또는 R3로 흐르는 전류 값을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I2 값을 구한다, 그러면 전체 저항분의, 즉 R2 플러스 R3 분의 반대쪽에 있는 저항값 R3 곱하기 전체 들어가는 전류값 9.48mA를 곱해주면 R2를 통해서 흘러가는 전류값을 우리가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구해보니까 5.69mA가 나왔어요. 그럼 똑같은 방법으로 R3로 흐르는 전류 I3도 구할 수 있고, 똑같은 방법으로, 또는 어차피 들어가는 전류가 9.48이니까 I2 값이 나왔다면 전체 전류에서 I2 값을 빼면 I3 값이 나오겠죠. 그렇게 해서 I3 값을 찾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 두 가지 방법 다 동일한 값으로 찾아질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전류 분배 법칙을 이용을 해서 각각 흘러 들어가는 전류의 값들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7-9도 마찬가지입니다. 7-9도 동일한 유형인데 다만 이제 자 여기서는 vs 50V 그 다음에 이때 R4에 흐르는 전류를 구하라. 뭐 회로의 모양은 좀 또 조금 다르게 생기긴 했지만 결국은 우리가 적용해야 되고 찾아 나가는 방식은 큰 틀에서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는 이제 R4로 흐르는 거를 전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R4로 흘러 들어가는 전류를 구하기 위해서는 지금 그 위쪽에 있는 전류값 I2라고 돼 있죠. 그 I2 값을 찾아내면 조금 전에 우리가 했던 것처럼 전류 분배 법칙에 의해서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I2를 구해야 되니까 여기서 지금 이 우측에 있는 이 우측면에 있는 그 회로에서 병렬, 직렬, 합성 저항값들을 구해서 이것을 하나의 저항값으로 한번 나타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계산하기 위해서는 먼저 R3하고 R4를 먼저 병렬로 구한 다음에 그 값과 R2의 직렬이니까 더하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구해보면은 538옴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요 회로를 다시 그려보면은 그 A 노드에서 R1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 방향으로 해서 합성 저항으로 구한 RX가 이렇게 이제 두 개로 나와 있는 그런 회로인 거예요. 그리고 앞쪽에 전압이 50V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미 우리가 이 50V가 이렇게 두 개의 저항의 병렬로 걸려 있기 때문에 저항 양단의 전압값은 이미 이제 알 수 있는 상황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병렬 합성, 직병렬 합성으로 구한 538옴 양단에 걸리는 전압값이 얼마인지를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50V라고 하는 전원이 똑같이 걸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I2 값이 나오겠죠, 바로. I2 값이 V는 IR이라고 하는 공식에 대입을 해보면 I2 값을 바로 찾을 수가 있고, 그러면 I2 값이 얼마다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93mA가 나왔어요. 그래서 들어가는 전류 값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전류 분배 법칙으로 나눠볼 수 있다는 거죠. 지금은 우리가 I4를 구해야 되니까 이제 저항값의 사용은 R3 더하기 R4분의 반대쪽에 있는 저항 R3가 되는 거죠. 곱하기 들어가는 전류값 I2를 하면은 I4에 흘러가는 전류값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7-10번을 가지고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7-10번 278페이지에 자, 전원 회로가 80V라고 하는 전원이 하나가 있고 R1, R2, R3의 직병렬로 혼합된 회로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전압 강하를 구하라. 그리고 R1 양단 전압을 구하라. 라고. 자, 여기서는 그냥 단순하게 풀어갈 수 있네요. 왜냐하면 R2와 R3 같은 경우는 그냥 병렬이니까 여기서 직렬이 아니고 합성 저항으로 우리가 표현을 하게 되면 결국은 저항 두 개의 직렬로 이루어진 회로가 되는 거죠. 그런 회로라면 우리가 전압 분배 법칙을 그냥 바로 적용할 수가 있어요. 굳이 전류를 구하지 않아도 그냥 직렬 저항 두 개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전압 분배 법칙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이제 전류 분배 법칙과 전압 분배 법칙을 다 배웠잖아요. 그래서 병렬 연결된 저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병렬 연결된 저항이 흐르는 전류를 가지고 전류 분배 법칙에 의해서 전류를 구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직렬로 연결된 저항 두 개를 놓고 있을 때 우리는 전압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각각 걸리는 전압을 구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R2와 R3의 합성 저항만 먼저 구해보는 거죠. 자, 그것을 구해보면은 560ohm짜리 두 개니까 바로 2로 나눠보면 됩니다. 그러면 285ohm이라고 하는 저항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150ohm과 그 다음에 285ohm의 합성 저항을 구해보면은 430ohm, 전체 저항은 430ohm이에요. 그러면 그 전체 저항을 알기 때문에 전압 분배 법칙에 따라서 우리가 A 지점에 전압을 구한다는 것은 결국 그 두 번째 있는 RA의 저항에 걸리는 전압을 우리가 찾으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전압 분배 법칙에 의해서 전체 합성 저항분의 RA 값이 전체 전압 값 해보면 되겠죠. 그렇게 하게 되면 52.1V가 나오게 되고, 그러면 이제 나머지 반대쪽에 걸리는 전압은 전체 전압에서 조금 전에 구한 RA에 걸리는 전압을 빼보면은 몇 볼트가 나오는지 또 바로 구해지겠죠. 이렇게 해서 각 저항에 걸리는 전압을 찾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7-11번 저항 양단의 전압 강하를 구하라. 각 저항 양단의 전압 강하를 구하라. 어떤 특정한 저항이 아니고 여기서는 지금 R1부터 R5까지의 5개의 저항이 있는데 각 저항의 양단의 전압 강하를 구하라. 즉 각 저항에 걸리는 전압을 구하라 라고 하는 말인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전원 전압이 주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전원 전압은 없고 전체 전류만 주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체 전류 값과 그 다음에 우리가 직병렬 이 저항들의 합성을 구해서 어, 각각 걸리는 전압들을 이제 찾아 나가야 되겠죠. 자, 제일 첫 번째 단계는 지금 보시면 R1, R2가 지금 병렬로 분기가 되죠. 즉 IT, 그러니까 전체 전류 1mA라고 하는 것이 지금 들어가서 첫 번째 노드에서 R1과 R2로 분기가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전류가 들어가는 것이 있고 분기가 될 때 우리는 전류 분배 법칙을 쓸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전류 분배 법칙에 의해서 R1으로 흘러 들어가는 전류, R2로 흘러 들어가는 전류 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자, 먼저 I1, 그러니까 R1으로 흐르는 전류 값을 구해 보면은
두 개의 저항 더한 거 R1 더하기 R2 분의 반대쪽에 있는 저항 R2 값을 곱하고 들어가는 전류 전체 값이니까 1mA를 계산을 해보면은 688 마이크로암페어로 이렇게 계산이 되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이 R1과 R2의 양단에 걸리는 저항을 구할 수 있어요. 자, 왜냐하면 이제 V는 IR이라고 하는 그냥 기본 오hm 법칙에다 적용을 해보면 된다는 거죠. 즉 R1 값 1kΩ 곱하기 R1으로 흐르는 전류 I1 값 조금 전에 구한 I1 값을 두 개를 곱해보면 688mV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고, 우리가 요 지금 병렬로 연결된 저항이기 때문에 결국은 R1과 R2에는 지금 동일한 전압값이 걸려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알 수 있겠죠. 그래서 V1과 V2는 동일한 값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흘러 들어갔던 전류는 다시 합해져서 그 오른쪽 부분에 있는 지금 이제 노드로 그대로 또 1mA로 이렇게 흘러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좌측과 우측으로 나눠져서 이렇게 전류가 분개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도 결국 똑같은 전류 분배 법칙을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다만 지금 오른쪽에 있는 R4와 R5는 직렬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하나로 합쳐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죠? 얘네 둘을 합치게 되면 간단하게 이제 더하기로 합쳐지고, 그러면 결국은 R3와 R4, R5로 합쳐진 합성 저항값 그 두 개를 가지고 전류 분배 법칙에 적용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위에서 했던 거하고 동일한 방법으로. 그렇게 해서 I3 값, 그러니까 R3로 흐르는 전류 I3 값을 구할 수 있고, 반대쪽으로 흐르는 I4 값을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I4나 같은 라인을 통해서 흘러가는 I5나 다 동일한 전류값을 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각각의 저항에 흐르는 전류값을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결국은 저항과 전류값을 알고 있으니까 전압값은 자연스럽게 구해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R1부터 R5까지의 단단히 걸리는 전압들을 찾아 나갈 수가 있습니다.